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자, 스마트 컨텐츠 기초 1 7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게임은 제목이 화살 피하기라는 게임인데요. 생긴 건 이렇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빌드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최종 형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화살이 떨어져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유행했던 뭐 똥피하기 게임 이런 거랑 되게 그런 플래시 게임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이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서 떨어지고요. 플레이어는 요 좌우 버튼을 눌러서 피해야 됩니다. 이 고양이를 움직여서요. 그리고 요 화살에 맞으면 HP가 이렇게 깎입니다. 자, 요런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업 순서를 보면요, 비슷해요. 일단은 이런 그래픽 리소스 같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임포트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배치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이 플레이어를 좌우로 움직일 이 고양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스크립트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 여기서 핵심은 이 화살인데요. 이번 주제에서 이 화살이 위에서부터 계속 무한 생성돼서 밑으로 떨어져요. 요 스크립트를 역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스크립트도 이렇게 기능도 만들 거고, 또 하나 이 오브젝트를 계속 만드는 그런 스크립트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UI 요소는 요거죠, 요거. HP를 나타내는 요 동그란 형태의 바라기보다는 요 게이지, HP 게이지인데요. 맞을 때마다 이렇게 깎여야겠죠. 그것도 한번 UI적으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유니티 허브 실행하시고요. 새로 생성 버튼 눌러서 2D 프로젝트 이름은 에로우. 이미 있다고 하네요. 한번 예전에 만들어둔 게 있나봐요. 이름을 캣 에로우라고 바꿔야지. 여러분들은 그냥 에로우라고 하셔도 돼요. 저는 요 에로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이미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름은 뭐 에로우 비슷하게 지으시면 되고 생성하겠습니다. 자, 유니티가 실행 중이고요. 자, 유니티가 실행되는 동안 리소스를 다운받아야겠죠. 요 게임에 필요한 그래픽 이미지 리소스 요걸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겠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압축을 풀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6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직 저는 유니티가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컨트롤 A 눌러서 선택해도 되고요. 자, 선택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로 요 에셋이라는 프로젝트 뷰의 에셋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6개의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의 모니터에서 수업을 영상으로 들으면서 실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을 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했던 사람들이라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씬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야겠죠. 플레이어 배치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여기다 배치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배치하셔도 되고, 일단 여기다 해볼까요? 아무 데나 놓고요. 사이즈는 위치는 조정할 거예요. 위치를 0 -3 0
자,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놓을 건데요. 백그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아무데나 놓고요. 또 위치 바꿔야겠죠? 이번에는 0, 0, 0 하고요. 사이즈를 늘릴 겁니다. 사이즈를 늘려야겠죠? 스케일로 가서 3.5, 2 이렇게 백그라운드의 스케일, 크기를 늘렸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고양이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고양이가 안 보인다면은 우리 해봤죠?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요 오더인 레이어 값을 이 백그라운드의 오더인 레이어 값보다 크게 주면 됩니다. 요 백그라운드의 오더인 레이어 값은 0이잖아요. 플레이어가 만약에 요 백그라운드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면 이 플레이어를 뭐 1이나 2나 어쨌든 0보다 큰 숫자로 이렇게 하면은 보입니다. 뭐 이미 보이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노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제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프로젝트 뷰에서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이름을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짓겠습니다. 자, 요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죠. 자, 이 스크립트에서 이제 할 일은 뭐냐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PC용으로요. PC에서 키보드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를 때마다 해당 방향으로 저 플레이어, 즉 고양이가 움직이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get mouse button down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렀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는 걸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는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죠. 역시 인풋 클래스에 get 마우스가 아니라 키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키 다운. 여기에 키 코드라고 하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굉장히 많은 이거 다 키보드 자판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조이스틱까지 합쳐서 되게 많죠. 예, 뭐 엄청 많습니다. 즉 키보드에 있는 모든 키 자판을 이 키코드 점 뭐 이런 상수값으로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대응되는 거예요. 참고로 키코드 레프트 뭐 알트도 나오고 뭐 그렇죠. 여기 레프트 에로우는 키보드의 왼쪽 화살표를 뜻합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왼쪽 사용자가 키보드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이 블럭 안에 코드를 실행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트랜스레이트 이동을 시킬 거다.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X, Y, Z라고 했잖아요. 플러스가 오른쪽, 마이너스가 왼쪽입니다. 즉 이건 뭐냐? 예, 왼쪽으로 3만큼 이동시켜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키보드를 한번 왼쪽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왼쪽으로 3만큼 이동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라이트 에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복사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하면 아니라 3 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여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게 get key down이죠. 근데 또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get mouse button처럼 get key down은 한번 눌렀을 때 그 한 번만 인식을 하고요. 오래 누르고 있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누른 거예요. 하지만 get key를 하고 있으면은 쭉 누르고 있는 거고요.
getKey업은 땐 순간의 이벤트를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사용법이 다르겠죠. 꾹 누르고 있다가 딱 됐을 때 이렇게 공을 쏘아 올리고 싶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포탄을 발사하고 싶다. 그럴 땐 getKey업을 쓰면 될 것이고,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 발사시키고 싶다면 getKey를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니 얘를 어딘가에 붙여야겠죠.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플레이어를 움직일 거잖아요. 플레이어한테 이 스크립트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플레이어한테 스크립트를 붙여줬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해서, 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을 못하셨다면은 지금 영상을 끊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는 분들은 계속 영상을 멈추지 말고 계속 보시고요. 아직 여기까지 실습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 실습을 멈추고, 영상을 멈추고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이 잘 된다면은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화살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화살. 자, 사실 화살을 떨어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화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뷰에 있는 에로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에로우 오브젝트가 생기죠. 자, 이거는 지금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보세요. 얘를 떨어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얘한테 피직스 기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 기능을 주면 됩니다. 그 물리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바로 리지드 바디 2D인데요. 얘를 딱 줘서 실행을 해보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물리, 실제 자연계의 물리 현상, 뭐 쉽게 말하면 중력이죠. 예, 중력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 방법을 이번엔 안 쓰고 좀 더 단순한, 일단 요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는 리무브 컴포넌트 지우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얘 위치를 좀 설정을 할게요. 0, 3.2, 0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역시 안 보인다면 얘도 오더인 레이어를 1로 맞춰주세요. 오더인 레이어. 자, 이번에는 이제 얘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까 했던 뭐 물리 기능, 피직스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 프레임마다 얘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를 1프레임 요만큼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데, 프레임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만들어 볼게요. 에로우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만들었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매 프레임마다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건데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함수가 바로 이거죠. 여기 써있죠.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된다. 예. 보통 게임이 뭐 다 기계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최소 20에서 많게는 60프레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0프레임이라고 하면요, 1초에 요 업데이트가 1초에 30번씩 실행되는 얘기예요. 엄청 자주 계속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초에 60프레임이면 거의 뭐 1초 동안 60번 요 업데이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얘기예요. 자, 업데이트 할 일은요, 매 프레임마다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트랜스레이트 0,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였습니다. 2D 게임에서 Z를 건들 일은, 특히 이동을 할 때는 Z를 건드릴 일은 거의 없고요. X 아니면 Y입니다. 뭐예요?
이동을 시키는데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를 Y축으로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Y축 마이너스 0.1만큼 이동시켜라. 매 프레임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매 프레임마다 0.1씩 미세하게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워낙 계속 실행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저장하고 얘한테 에로우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붙여주겠습니다. 에로우한테 에로우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고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요, 화살이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화살이요, 자 보세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보이시죠? Y축 값이 계속, 사실 이런 게 뭐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 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화살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의 생긴 만큼 결국 여러분들의 하드웨어의 메모리를 쓰는 거거든요.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화면 밖으로, 이 플레이 화면 밖으로 나가면 얘를 소멸시키겠습니다. 사라지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에로우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서요,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if 현재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의 위치, 그 중에서도 y 값의 위치, y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5.0f 마이너스 5보다 작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5라면은 대충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예요. 이거 마이너스 5 보이시죠? 여기 y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소멸시킬 거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는 좀 끝에가 좀 보이죠? 마이너스 6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으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6으로 하면은 일단은 이 플레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죠? 자, 적당히 다시 위로 올려놓고 얘 위치가 밑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 6보다 작아지면은 그때는 이 게임상에서 말 그대로 소멸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해제란 얘기죠, 전문용어로. 자, 스크립트에서요 6으로 고칠게요. 디스트로이가 바로 게임 오브젝트를 메모리에서 해제,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게임 오브젝트, 여기서 말하는 게임 오브젝트는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즉,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의 y의 위치 값이 절대좌표로 마이너스 6보다 작아질 때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를 소멸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자, 씬뷰와 게임뷰를 이렇게 동시에 놓으면요, 게임뷰에서는 안 보이는 내용을 하이어라키 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행해 보면요, 자, 가다가 사라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사실 게임뷰에서는 얘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는 안 보여요. 게임상에서 소멸됐는지. 하지만 우린 요 씬뷰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또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벌써. 자, 다음은 충돌 판정입니다. 노트를 좀 볼게요.
자, 충돌 판정은 뭐냐면요.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적을 뭐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근데 공격을 했는지 혹은 당했는지를 체크하려면은 실제적으로 두 오브젝트 간의 충돌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또 기능,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두 오브젝트 간의 충돌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콜라이더. 이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함으로써 충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두 오브젝트가 충돌했는지를 알려면요. 그 두 오브젝트에 모두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옛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실제 그래픽, 이미지마다 충돌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이렇게 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밀한 충돌 판정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린 거예요. 대충 이것도 동그랗게 생겼고, 이런 캐주얼한 게임은 이 정도로 해도 그냥 맞은 걸로 체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충돌 체크를 하면은 그만큼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잡아먹는다고 하나? 퍼포먼스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계산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하잖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합니다.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콜라이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물론 요런 식의 콜라이더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산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캐주얼한 2D 게임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충돌 체크할 게 뭐예요? 이 고양이랑 화살이잖아요. 이 두 개 간의 충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두 오브젝트에 모두 콜라이더가 있어야겠죠. 자, 붙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자,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 add 컴포넌트가 있죠. add 컴포넌트에 뭐라고 검색하냐면 콜라이더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만 치면 나오죠. 서클 콜라이더 2D를 붙이겠습니다. 자, 얘를 딱 추가를 했더니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는 없었는데 얘한테 이 녹색 선이, 이 고양이한테 녹색 선이 생겼어요. 바로 이 녹색 선이 콜라이더 영역입니다. 즉,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 녹색 선과 부딪히는 순간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고양이 귀 끝에 있잖아요. 여기 부딪히면 충돌 체크를 안 해요. 왜? 콜라이더 바깥이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 요 고양이 머리 위에 요 빈 공간, 여기에 여기에 뭔가 부딪히면 충돌 체크가 됐다고 또 판정을 해요. 왜? 콜라이더 안쪽이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콜라이더의 종류는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딨냐?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두 번째부터 여기까지. 콜라이더 종류가 많이 있죠. 하나씩 써볼 건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게 2D 게임에서는 박스랑 서클 정도입니다. 이 서클 콜라이더는 동그란 모양의 콜라이더고요. 박스 콜라이더는 말 그대로 네모난 모양의 콜라이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모양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폴리곤이나 엣지 콜라이더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수업 때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개를 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살한테도 콜라이더를 씌워줘야겠죠. 화살 더블 클릭해서 얘한테는 박스 콜라이더 2D를 붙여주겠습니다. 2D가 붙은 것만 넣으셔야 돼요. 이 2D가 딱 2D 오브젝트 전용의 콜라이더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줄게요. 자, 얘 체크했더니 이렇게 네모나게 주위에 또 녹색 선이 생기죠.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녹색 선, 얘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얘가 이제 예를 들어 밑으로 쭉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배경이 흰색이라 좀 안 보이죠? 배경 잠깐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지금은 충돌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이제 밑으로 또 떨어졌어. 이만큼 떨어졌어. 지금 이 녹색 선이 교차가 됐죠? 부딪혔어요. 그럼 이제 충돌 체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에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면요.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그냥 뭐 쑥 뚫고 지나가죠? 네, 쑥 뚫고 지나갑니다. 빠진 게 있는데요. 충돌 체크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두 개의 충돌 체크를 시킬 두 개의 오브젝트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에는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둘 다 있어도 되고, 리지드 바디 2D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됩니다. 리지드 바디 2D. 자, 그러면 요 에로우에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볼게요. 에로우를 선택하시고요. 얘한테 리지드 바디 2D라는 컴포넌트, 물리 기능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였죠.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했습니다. 아이고. 자,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를 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중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래비티 스케일 값은 0으로 잡고요. 여기요. 리지드 바디 2D의 그래비티 스케일 값은 0으로 잡고요. 시뮬레이티드는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또 이상한 현상이 났어요. 자, 이제 뭔가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화살표가, 에로우가 고양이를 못 뚫고 지나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오브젝트에 이제 리지드 바디가 있고, 일단 콜라이더가 있잖아요. 그 콜라이더가 있으면은, 콜라이더가 있는 거기를 부딪히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양손으로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리고, 그 주먹을 이렇게 서로 맞닿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꽝 하듯이 꽝 맞닿으면은 당연히 현실상의 사물이니까 한쪽 주먹이 한쪽 주먹을 뚫고 가진 않죠. 이렇게 부딪히죠.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뭐 진행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같은 현상입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서로 이제 실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먹 막 부딪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뭐냐면은 이렇게 실제 정말 뭐 사물이 부딪혔을 때 뭐 튕기거나 이렇게 뭐 못 뚫고 지나가거나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물리 현상이 아니라 딱 그거예요. 뭐냐면은 충돌했냐 안 했냐. 단순히 그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계산, CPU의 연산도 더 많이 요구해요. 물론 뭐 격투 게임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뭔가를 실제 뭐 물건을 들거나 밀거나 그런 게임이라면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충돌했는지만 체크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에로우에 자, 이 박스 컬라이더에 이지 트리거라고 있습니다. 이지 트리거.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이지 트리거. 자, 에로우입니다. 에로우에 박스 컬라이더 2D에 이지 트리거를 체크해 주시고 실행을 다시 해보면 이번엔 쑥 뚫고 지나가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스크립트를 안 짜서 그렇지 충돌이 된 것을 인식을 합니다. 유니티 내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가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가서 요 업데이트 함수 바깥쪽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void onTrigger onTrigger만 치면은 이렇게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onTrigger enter 2D exit stay 종류가 총 6가지가 나오는데요. 2D 게임에서는 끝에 2D가 붙은 3개만 쓰면 됩니다. enter 2D exit 2D stay 2D 자, 요 Enter 2D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개의 콜라이더가 있고 그중 한쪽에는 이지 트리거가 체크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지 트리거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충돌했을 때 여기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둘 다 콜라이더가 있고 한쪽엔 이지 트리거가 체크되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 정리해 볼게요. 두 개의 오브젝트에 모두 콜라이더가 있다. 한쪽엔 리지드 바디도 있어. 어디든. 그래, 이게 1번 조건이고요. 그리고 한 번은 두 콜라이더 중 하나는 이지 트리거가 체크되어 있음.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순간 충돌이 됐을 때 그 순간 온트리거 엔터 2D가 실행이 됩니다. 요 안에, 그러니까 이 온트리거 2D는요, 이런 것들을 보통 시스템 콜백 함수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사용자가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호출되는 그런 함수들을 보통 시스템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죠. 네. 이 온트리거 엔터 2D도 그런 함수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매 수업 시간마다 나올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은, 공식입니다. 공식. 거의 콜라이더 다 있고, 리지드 바디도 한쪽에 있고, 한쪽엔 또 이지 트리거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두 오브젝트의 콜라이더가 부딪히면은 그 순간 온트리거 엔터 2D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더라. 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두 개 오브젝트 충돌이 된 순간 디스트로이. 여기 보면은 콜리전이라고 있어요. 콜리전은 뭐냐면요. 넘어왔잖아요.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이에요. 자, 충돌이 됐을 때 호출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개 변수로 뭐가 넘어와요. 콜리전 값이 넘어오는데 콜라이더 2D의 정보를 갖고 있는 콜리전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넘어오는데 이 콜리전은 뭐냐면은 나랑 부딪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죠. 나랑 부딪힌 오브젝트의 콜라이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랑 부딪히는 오브젝트의 콜라이더 정보. 즉, 이 콜리전은 나랑 부딪힌 애의 정보예요. 그럼 이제 소멸시키는데 뭘 소멸시킬 거냐면, 나랑 부딪힌 애의 게임 오브젝트를, 즉, 에로우가 되겠죠. 나랑 부딪힌 게임 오브젝트를 소멸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장황했는데, 사실 이제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딪힌 순간 소멸되죠. 보셨죠? 자, 코드는 몇 줄 안 되는데 좀 원리적으로 이해할 게 꽤 많았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개념이 있으면은 영상 다시 보시든가 단톡방에 질문 주세요. 자, 영상 여기서 잠깐 안 된 분들은 멈추시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절반 왔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프리팹이라는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자바 같은 거 할 때 클래스 배우잖아요. 클래스를 보통 설계도라는 개념으로 배우셨죠? 그래서 어떤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이것과 똑같은 스펙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팹은 클래스랑 되게 유사한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 프리팹을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플레이어가 있고, 이런 블럭이나, 이런, 아이템이나 적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생긴 것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동일하죠. 적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
별은 뭐 먹으면 없어진다. 이런 기능들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유니티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 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몇 개가 생길 줄 알고 이렇게 매번 복사를 합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위에서 자동으로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밑으로 하나씩 떨어지는 건데 매번 이렇게 복사해서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얘 사이즈를 좀 크게 해야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이렇게 고치기로 했으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고쳐줘야 돼요. 불편하죠. 하지만 프리팹으로 만들어 두면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프리팹으로 만들어 두면은 이 프리팹으로 프리팹 원본이고 나머지는 다 사본들이거든요. 자식 같은 사본들인데, 원본을 고치면 사본들도 똑같이 변경사항, 뭐 크기라든가 색상,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변경이 되고요. 코드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요. 그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복사를 했을 땐 일일이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프리팹을 고치면 나머지 애들이 동시에 다 고쳐져요. 이거 이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한번 만들어보죠, 프리팹. 자, 만든 법 간단합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가 있죠. 에로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 건데요. 얘를 그대로 드래그합니다. 어디로? 프로젝트 뷰의 assets 안에다가 넣는다는 느낌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죠. 에로라는 프리팹. 프리팹은 이렇게 파란색 상자 아이콘입니다. 자, 프리팹이 생겼어요. 이게 프리팹입니다.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름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름을 에로우 프리팹이라고 이렇게 좀 고쳐놓겠습니다. 이름을요. F2키 눌러서 이름을 좀 고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추가 오브젝트를 생성하려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프로젝트 뷰에 있는 애를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다 떨어지죠. 이게 왜? 얘를 프리팹으로 만들었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여기 있는 뭐 박스 콜라이더나 리지드 바디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에로 컨트롤러 기능도. 그러니까 기능까지 동일한 게 만들어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아까 보셨죠? 사이즈를 이렇게 늘렸어. 근데 얘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다른 애들 다 일일이 바꿔줘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근데 여기 어플라이 오버트를 누르면 다 바뀝니다. 그쵸?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뭐 별로 원래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코드상에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코드상에서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하이라키 뷰에 있는 이 프리팹들, 에로우들은 싹 지우겠습니다. 왜? 이제 코드상에서 요걸 가지고 만들어낼 거거든요. 게임상에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 프리팹, 에로우 프리팹을 만들어내는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뷰에서 C# 스크립트, 에로우 제너레이터 만드는 거죠. 생성자.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에로우 제너레이터. 자, 코드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의 에로우 프리팹. 이건 이따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프리팹 있죠? 그 프리팹을 가리킬 제어할 변수로 쓸 거고요. 플로트 스판
이거는 뭐냐면은 1초에 한 번씩 화살을 생성할 거예요. 그 기준 시간을 이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기준 시간이에요. 기준 시간. 그리고 플로트 델타. 이거 뭐냐면은 일종의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잠시 뒤에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스타트는 쓸 일이 없으니까요. 지우고요. 업데이트로 가서 자, 이게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기능인데요. 델트가 아니죠. 델타인데. A.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델타라는 변수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시간 값을 저장할 거예요. 게임이 시작되면은 이 타임점 델타 타임에는 말 그대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실시간 시간이 나옵니다. 뭐 0.001, 0.001, 0.002, 0.003, 0.004 이렇게 시간이 저장이 돼요. 시간이에요. 실시간 시간값. 타임점 델타 타임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기다 더하면요. 델타는 결국 총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한 시간값이 저장되는 겁니다. 델타라는 변수에. 이 코드가 실행되면요.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계속 실행되잖아요. 계속 실행되다 보니까 결국엔 델타에 몇 초가 흘렀는지에 대한 값이 계속 델타에 계속 누적돼요. 예를 들어 뭐 1초가 지나. 그럼 즉 이 델타 값을 보면은 이거 뭐 말로 하는 것보단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시니까. 테스트 코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디버그 로그 델타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실습을 하시고요. 이 부분부터는 그냥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하시고, 만약 작성 안 하셨으면 영상 멈춘 다음에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이거 빼고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지금부터 제 화면 해보세요. 자, 뭐 좀 이따 할 거였는데 미리 하죠.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에러우 제너레이터. 얘를 어딘가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create empty. 그럼 게임 오브젝트라는 아무런 기능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빈 게임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빈 게임 오브젝트에 에러우 제너레이터를 추가할게요. 자, 추가하시고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콘솔 창입니다. 콘솔 창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잠깐 끄고 콘솔 창 이렇게 띄워놓죠. 콘솔 창 혹시 안 보이면 여기서 하면 되죠. 윈도우, 제너럴, 어디냐? 콘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안 보이는 분들은 이거 누르면 콘솔 창이 보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나오긴 하지만 4초, 5초, 6초, 7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요거 때문이죠. 이 델타 값을 우리가 지금 콘솔 창에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력 결과를 보니까 시간이에요. 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게임, 타이머 있는 게임 만들 때 이 기능 반드시 써야겠죠. 그러려면은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을 만든다 치면요. 자,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델타에는 시간값이 이렇게 누적돼서 들어간다. 예,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테스트용 영상에 지우고요. 자, 델타에는 이제 시간값이 누적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 델타가 이 델타 값이 우리가 아까 설정한 스판 1초였죠. 스판보다 커진다면, 즉 델타 값이 처음에 0.01, 0.02, 0.03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조금씩 누적되는 시간값이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설정한 1초보다 커지는 순간 타이머를 다시 0으로 바꾸고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실행합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어떻게? 인스탄시에이트라는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프리팹으로 돼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말 그대로 프리팹으로 만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냉장고에 꽁꽁 얼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해동시키는 거죠. 자, 이 코드 뭐냐면요, 사실 그냥 요것만 써도 되는데, 요것만 쓰면은 지금 제가 색칠한 거, 요것만 실행을 하면요, 뭐가 되냐면 게임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애를 누군가 변수로 접근해서 가리켜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만든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쓰기 위해서. 근데 요게 타입이 그냥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근데 우리는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강제 캐스팅. 형변환. 오브젝트 타입을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코드상에서. 근데 얘를 어디다 만들 거냐? 만들긴 했는데 여기 어딘가에 생성을 시킬 거냐? 그 위치를 정해야겠죠. 랜덤 클래스에 렌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함수인데요. -6, 7. 이렇게 하면요, -6부터 6, n-1까지입니다. n-1. -6부터 6 사이의 값이 자동으로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6부터 6까지의 값이 생성이 돼요. 7이 아닙니다. n-1까지예요. 자, 그럼 뭐 -4, -7, -5, 혹은 뭐 3 값이 나오겠죠, 랜덤. 그러면은 그때 방금 코드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주려면은 벡터 값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위치 값을 주려면은 벡터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구나.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인 이유는 얘 위치 값이 그러니까 y는 7. 요 높이에서 x 가로축은 랜덤하게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6칸 중에 하나겠죠. 12칸 중에 하나겠죠. 이 중에서 하나 랜덤하게 위치가 선정돼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오브젝트 에로 프리팹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 자체에 에로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 에로 컨트롤러는 어떤 기능을 하죠? 밑으로 떨어지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이런 게 또 객체 지정 프로그램의 묘미죠. 자, 저장하시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 날 거예요. 그렇지, 에러 나지. 아주 여러분들 유니티 하면서 실수 많이 하는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자, 게임 오브젝트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뭐냐면은 얘거든요, 얘.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가리킬 수 있는 에로 프리팹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변수 값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했잖아요. 게임 오브젝트를. 근데 실제로 지금 이 값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쵸? 빈 값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 에러가 나죠. 얘한테 뭔가 값을 줘야겠죠? 값을 주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용한 거는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자, 여기에다가 이 에로 프리팹을 클릭하지 말고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드롭. 드래그, 드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이 됐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위치는 동일하게, 여기가 7이겠죠? y로 7 값인 거고, 좌표가. x축은 랜덤하게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기본적인 게임은 다 거의 다 된 거죠. 자, 요 코드 작성 안 하신 분들은 꼭 작성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멈추고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에 있는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방금 한 게 아웃렛 연결이란 거예요. 아웃렛 연결. 스크립트의 퍼블릭 변수와 외부의 게임 오브젝트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아웃렛 연결한 형태예요. 그쵸? 근데 뭐, find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죠.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이 변수의 이 오브젝트, 이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와 이 변수를 연결을 했죠. 이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반 넘게 왔습니다. 자, 지금 영상 시작한 지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실수까지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더 흘렀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멈추고 쉬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돼야겠죠. 이 기능까지는 완성된 다음에 좀 쉬시고요. 영상 멈추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UI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처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을 말하죠. 이 게임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완전한 원형이었다가 HP가 깎일수록, 즉 이 화살에 고양이가 맞을 때마다 이게 조금씩 깎일 겁니다. 원통형이었는데 왼쪽 방향으로 조금씩 깎일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UI 관련 오브젝트, 얘가 되겠죠. 얘를 씬뷰에 배치할 거고요. 이제 맞을 때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화살과 고양이가 충돌할 때마다겠죠. 충돌할 때마다 이 내용을 바꾸는, 업데이트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 거고요. 스크립트를 만들면은 얘를 어딘가에 붙여야겠죠. 네, 그런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가서요. 요 UI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텍스트 형태의 UI만 추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형태의 UI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하이어라키 뷰에서요, Create UI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자, 이름이 이미지인데요. 이름이 이미지니까 좀 헷갈리죠. F2 키를 눌러서 F2 이름을 바꿔줍니다. HP. 자, 요 HP는 이미지 UI 오브젝트고요. 이미지 형태의 이미지 기반의 UI 오브젝트고, 여기 보면은 이미지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인데요. 여기 소스 이미지에 우리가 요 이미지, 요 UI, HP라는 UI가 보여줄 이미지를 여기에다 연결함으로써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소스 받은 것 중에 HP 게이지라고 있죠? 이 친구요. 얘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드래그해서 드롭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탁 넣어주세요. 그럼 화면에 생기죠? 네,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가운데 놓을 수 있어요. 포지션 X, Y 영역이 가운데고요. 요 HP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게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어느 플랫폼에서든 어느 하드웨어에서든 UI 요소, 요 HP 게이지가 여기 있기를 원해요. 그럼 뭐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해상도가 달라져요. 5대4, 4대3, 16대10, 16, 1071 킬퍼도 마찬가지고 16대9. 즉, 해상도에 따라서 이 HP 게이지, 즉 UI의
위치가 각각 달라져요. 가능한 한 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늘 웬만하면 이 정도 비율로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매번 달라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제부터 좀 약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앵커, UI 요소인데요. 모든 UI 요소는 요 렉트 트랜스폼의 앵커 포인트라는 걸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점이에요. 지금 요거의 기준점은요, 눌러보시면요,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00이거든요. 가운데 좌표는 00인데, 이 가운데 00을 기준으로 271, 127. 다시 말하면은, 자, 보이시죠? 여기서 271, 여기서 127. 플러스는, X축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 Y축 플러스는 위쪽 방향이에요. 마이너스는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즉, 이게 뜻하는 것은 가운데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70, 위쪽으로 127. 거기에 요 UI 요소를 배치하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의 해상도가 달라지거나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024-768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27 이렇게 되겠죠. 271, 127 이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맞춰 놓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기계마다 해상도나 화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계마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나는 무조건 가능한 한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을 때는요, 여기 있죠. 난 언제나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 두지 않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둡니다. 우측 상단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이제 얘가 기준인 거예요. 얘가 기준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옮겨 볼게요. 일단 이거를 1024-768이 아니라 다시 16대9로 잡고요. 자, 대충 정확한 사이즈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맞춰 놓을까요? 자,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꿔볼게요. 16대9, 5대4, 4대3, 3대2, 16대10, 스탠드얼론, 큰 해상도. 자, 어쨌든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가능한 한 여기 우측 상단에 붙어 있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은 어느 화면의 그 해상도에 맞게 사이즈가 달라지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당장 많은 걸 배우면 복잡하니까. 내가 언제나 여기에 이쯤에 UI 요소가 있기를 원하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으로 했는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으로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화면 우측 상단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0, 또 마이너스 50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언제나 여기에 배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준점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원통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좀 늘려볼까요? 윗을 너무 큰 거 80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윗스랑 하이트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가로 길이, 높이 길이, 세로 길이. 자, 어쨌든 게이지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HP 게이지를 감소시켜야겠죠.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면요, 이렇게 처음엔 꽉 차 있다가 한 대 맞을 때마다 이렇게 감소시키겠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맞으면 HP 게이지가 없어지겠네요. 빵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HP 게이지 이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미지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 필드라고 있습니다. 채우다란 뜻이죠. 채우는데 360도 기준으로 채울 거고 위쪽을 시작점으로 잡을 것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값이 떨어지면서, 자, 보시죠. 제 마우스랑 여기를 잘 보세요. 이 필 어마운트 값을 줄일수록 깎입니다. 그쵸? 그쵸? 이걸 만약에 바텀으로 주면요. 어떻게 깎이나 보세요. 아, 아래쪽을 기준으로 깎이는구나. 레프트를 주고 하면 왼쪽 점을 기준으로 이제 깎이기 시작하죠. 이거 기준점입니다. 시작점을 어디다 둘 거냐? 탑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HP 게이지가 뭐 세로나 가로로 되는 경우 있잖아요. 가로로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지금은 이게 원통형이지만 이미지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가로로 긴 HP 게이지 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오른쪽에서 깎이나요? 깎이죠. 이렇게 깎이죠. 한 대 맞으면 깎이는 거예요. 위쪽은 버티컬 해가지고 보통 위에서부터 깎여 나오죠. 아, 반대로 해야겠네요. 촥촥촥 깎여 나오죠. 촥촥촥촥. 근데 우리는 360도를 기준으로, 탑을 기준으로 이렇게 깎여 나올 겁니다. 필드, 레디얼 360, 탑.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화면 디자인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할 게 뭐냐면요. 충돌이 됐을 때, 화살이랑 고양이랑 충돌했을 때, 그 충돌을 받아들여가지고, 충돌했을 때마다 여기 있는 이 HP UI 오브젝트의 이미지 컴포넌트로 가서 여기에 있는 값인 필 어마운트 값을 지금 최대값이 1이니까 0.2씩 깎으면 될 것 같아요. 부딪힐 때마다 0.2씩 깎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스크립트 열어보죠. 요걸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게임 컨트롤러라고 짓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게임 컨트롤러고요. UI 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했었죠. 유니티 엔진 .ui. 자, UI 요소를 우리가 이제 접근하거나 써먹으려면 반드시 이걸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HP 게이지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스타트에 여기다 값을 줘야겠죠. HP 게이지에는 게임 오브젝트의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문장이 실행되면서 이 HP 게이지라는 변수는 H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죠? 얘를 찾아서 연결시킨 겁니다. HP 게이지. 자, 일단 업데이트는 쓸 일 없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public void dci decrease HP 말 그대로 사용자 정의 메서드고요. 우리가 직접 만든 메서드고요. 용도는 충돌할 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시킬 거예요. 충돌할 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시켜서 고양이랑 화살이랑 충돌할 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시켜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이 값을 0.2씩 깎겠습니다. 필 어마운트 값을 0.2씩 깎을 거예요. 자, 보면요. HP 게이지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이미지라는 컴포넌트였죠. 이미지라는 컴포넌트로 가서 거기 있는 여러가지 값들 중에 필 어마운트 값, 이 필 어마운트 값은 바로 요거를 어딨냐, 요걸 뜻하죠. 요거 필 어마운트 값을 매번 0.1씩 줄여라. 0.2씩 할게요. 5번만 좀 줄일 수 있게. 자, 0.2씩 이제 죽을 겁니다. 5대 맞으면 죽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또 만든 다음에 얘를 추가할 건데요. 게임 오브젝트 어차피 이거 뭐 딱히 쓰는 거 없으니까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 게임 아니요, 그냥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빈 게임 오브젝트를. 이번에는 게임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만들면 게임 오브젝트 1이라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이고요. 얘를 게임 컨트롤러. 자, 게임 컨트롤러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방금 만든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는 얘를 담당하고 게임 컨트롤러는 얘를 담당합니다. 사실 한 오브젝트에 다 붙여도 되는데요. 좀 뚜렷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할 일은 뭐냐면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충돌이 됐을 때 게임 컨트롤러에 있는 얘를 호출하면 되겠죠. 우리 충돌은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충돌 체크는 바로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요 온트리거 엔터 2D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화살표가 충돌이 되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즉 충돌이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지울게요. 자, 충돌되면 뭐예요? 에러를 일단 삭제했어요. 그 전에 일단 뭘 할 거냐면요. 자,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컨트롤러는 게임 오브젝트의 find 함수를 또 이용해서 이름이 얘 이름이 게임 컨트롤러였죠. 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쓸까요?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서 그럼 이제 이 컨트롤러라는 변수는 요 게임 컨트롤러 오브젝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런 컴포넌트들에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에 get component 게임 컨트롤러, 즉 컨트롤러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로 갈 건데 어떤 이름? 게임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 스크립트죠. 그 컴포넌트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함수 중에 decrease hp, 아까 우리가 만든 함수죠. 메서드 요거를 호출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랑 화살이랑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이 onTrigger enter 2D 함수가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HP가 깎일 것이고 요거에 의해서 HP가 깎이고 화살은 사라지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퍼블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저장해 볼게요. 그러니까 에러가 납니다. 왜냐? 말 그대로요. 지금 보이시죠? 보호 수준 때문에 액세스할 수 없다. 즉 퍼블릭으로 해야 다른 파일,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바 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퍼블릭으로 해야 됩니다. 저장 꼭 하시고요. 이제 에러가 사라졌죠. 여기도 저장하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화살이 떨어져 있고, 자, 맞을 때마다 이렇게 HP가 깎이고 있죠. 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반드시 여러분들 중간중간 영상을 끊고 실습을 하시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이거 본다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해볼 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버튼을 만들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지금은 PC 버전이기 때문에 PC 버전으로 만든 거라서 좌우 화살표 키로 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한다 그러면은 키보드가 없으니까 안 되죠. 스마트폰 버전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마트폰 버전에서 조작할 수 있게 여기 양쪽에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그 버튼을 누름으로써 얘를 이동시키려고 해요. 스마트폰을 위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럼 버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도 당연히 그 UI 요소입니다. UI예요. 자, 하이어라키에 크리에이트 UI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그럼 이 버튼이라고 뜨죠? 이름을 R 버튼이라고, 오른쪽 버튼이란 뜻입니다. R 버튼으로 만들겠습니다. R 버튼. 자, 그리고 R 버튼에 보면은 역시 이미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버튼의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소스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본 버튼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기본 버튼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임포트한 리소스 중에 R 버튼이라는 이미지가 요거 있죠? 제작할 수 있는 곳. 얘를 역시 클릭하지 말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R 버튼 오브젝트의 이미지의 소스 이미지 이 부분에 탁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죠.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 버튼은요, 언제나 저는 가능한 한 우측 하단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느 기기에서든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기준점을, 렉트 트랜스폼의 기준점을 좀 바꿔야겠죠. 그리고 버튼도 지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쳐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눌러서 우측 하단으로 기준점을 맞추고요. 포지션 X -50 이렇게 잡고, 위스 하이트 크기는 100으로 잡겠습니다. 약간 뭐 아래쪽으로 넘어오는데 그건 무시하세요. 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버튼이랑 글씨가 있어요. 보기 싫죠? 그래서 자, 여기 R 버튼 보시면요, 여기 텍스트 버튼 안에 버튼에 들어갈 글자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오브젝트가 차일드로 딸려 있습니다. 차일드로, 자식으로. 얘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글자 없죠. 자, 오른쪽 버튼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왼쪽 버튼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위치랑 이미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기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되지만은 요즘 프로그램은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복붙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단축키를 제공을 합니다. 바로 컨트롤 D입니다. D.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복붙이 되죠. 이름을 L 버튼으로 바꾸고요. 이미지 바꿔야겠죠. 일단 여기 L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L 버튼 이미지를 소스 이미지에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앵커 포인트는 좌측 하단으로, 왼쪽에 배치, 왼쪽 아래 배치할 거니까요. 좌측 하단으로 배치를 하고, 포지션은 50, 0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이 다 완성이 됐죠. 자, 이제 할 게 뭐냐면요, 이제 버튼 누를 때마다 얘를 이동시킬 거예요. 버튼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캐릭터의 이동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죠, 플레이어 컨트롤. 자, 여기서 할 건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이동하게 해놨어요. 이걸 뭐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PC 버전에서 할 거니까.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사용자 정의 메서드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public void L 버튼 다운, 사용자 정의 메서드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입맛대로 만든 메서드예요. transform translate -3 0 0 자, 이게 뭐냐면요,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3이니까요. 요게 실행되면은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는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복사해서 이름만 R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만 없애주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가 되겠죠. 그쵸?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오른쪽 버튼, 즉 지금 이 두 개의 메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왼쪽 버튼 누르면 이게 호출되면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호출되면 되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일단 R 버튼부터 처리해 볼게요. R 버튼 누르신 다음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 함수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건 줄여 놓을게요. 자, 각 R 버튼도 그렇고요. 버튼마다 이 버튼이라는 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기 보시면 온 클릭이라고 있어요. 온 클릭. 지금 아무것도 없죠. empty 비어 있는데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누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 플레이어 있죠? 이 플레이 오브젝트를 클릭하지 말고요.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한다는 느낌으로 여기 런타임 이보다 런타임 오브젝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툭 넣어줍니다. 런타임 온리네요. 런타임 온리. 자, 얘를 플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툭 넣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요 버튼에서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거 많이 해봤죠. 자, 이제 이 버튼에서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이런 컴포넌트들 중에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 컴포넌트죠. 거기 있는 것들 중에 지금 R인가요? L인가요? R하고 있네요. R 버튼 다운을 선택해주면요. 자, 잘 보세요.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플레이어 컨트롤 컴포넌트 스크립트에 R 버튼 다운 해주면은 이제 온클릭 말 그대로 이 버튼 R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 버튼 누를 때마다 여기 있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게끔 방금 연결시켜 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번엔 L 버튼 왼쪽 버튼도 한번 해보세요. 멈추시고요. 자, 한번 해봤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플레이어 연결시키고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L 버튼이죠. 이번엔 L 버튼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버튼. 키보드를 눌러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에 있는 플레이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완성이 됐고요. 이제 PC 버전으로 빌드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우리 전 시간에도 해봤죠. 그러니까 뭐 그걸 참고하시고 아니면 여기 있는 노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PC 버전으로 빌드하는 거. 이번 시간에 스마트폰 버전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버전 빌드. 사실 유니티 2017까지만 해도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만들기 위해 빌드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2019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쉬워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PC 버전 만드셔 여러분 빌드 해보시고요. 스마트폰 버전 빌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요. 에디트, 자,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눌러주세요. 자, 프리퍼런스 눌렀더니 이런 게 떠요. 익스터널 툴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보시면요. JDK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가능한 한 여기 버전도 지정했어요. 그냥 일반 오라클 JDK가 아니라 오픈 JDK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그 자바 JDK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라클 거예요. 근데 오라클이 그 JDK에 이제 유료 모델을 도입을 해가지고 아무나 막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픈 JDK가 나와서 이걸 유니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네, 이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한번 비슷할 것 같은데 오픈 JDK도 없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로이드 SDK 유니티를 위한 안드로이드 SDK 툴도 안 깔려 있고 NGK도 안 깔려 있습니다. NGK는 뭐 당장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다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깔아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APK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끄시고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 지금 요거 유니티 유니티 에디터 요 상태에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세요. 컨트롤 S. 자, 그러면 이제 유니티를 허브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유니티 허브 실행 깔았잖아요. 자, 유니티 허브에서 지금 우리 설치된 버전이 여기 설치 누르면은 2.2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점점을 눌러서 모듈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 우리는 그냥 이걸 체크해서 그때 설치를 했어요. 예전에 처음 설치할 때. 근데 이거를 펼쳐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아, 이걸 우리가 설치를 안 했네요. 이거를 두 개 체크를 하고, 예, 두 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잠시만요. 취소. 이거를 또 깔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 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깔려 있잖아. 얘가 좀 체크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 업데이트가 좀 잦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가 됐으면은 이걸 또 설치하려고 그래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 해제하시고요. 또 설치가 오래 걸릴 뻔했습니다. 이건 뭐 설치 완료된 상태니까 됐고, 이것만 설치하면 돼요. 이 두 개만. 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약관 동의 완료.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와 함께 설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특별히 메시지 박스가 나올 때까지는 저도 영상 녹화를 잠깐 멈춰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설치하시고요. 뭐 메시지 박스 같은 거 나오면 저도 영상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영상을 멈춰 놓을게요. 자, 설치가 다 된 것 같죠? 그럼 다시 끄고 파일, 에디트, 프리퍼런스로 가서 봤더니, 예, 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JDK는 설치가 안 됐나? 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자, 다 설치가 됐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이게 아까처럼 들어가 보니까, 자, 설치가 다 된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면요, 이제 빌드를 하면 됩니다. 파일, 빌드 세팅스로 가서요. 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 없으면 추가를 add open 시리즈를 눌러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플랫폼을 PC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로 바꾸고, 근데 현재 지금 유니티 로고가 여기 있죠. PC로 선택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말 그대로 스위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유니티 로고가 안드로이드 쪽으로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뀌었고요. 이제 여기 있는 플레이어 세팅스로 가서 몇 가지를 고쳐주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제 마우스 있는 곳, 이거 안드로이드 마크예요. 안드로이드 세팅을 위해서 여기서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레솔루션 앤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오토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랜드스케이프, 라이트나 레프트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지금 우리가 만든 게임은 가로에 맞춰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가로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오토 로테이션을 하면은 핸드폰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막 세로로 됐다가 가로로 됐다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어더 세팅스라 가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더 세팅스로 와서 여기에 이제 그 패키지 네임에 뭘 써줘야 돼요. 보통 여기 샘플로 되어 있는 것처럼 com. 회사 이름. 프로젝트 이름 뭐 써야 되는데 그냥 뭐 대충 쓰세요. 뭐 com.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하고 아타호 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지어주세요. 어쨌든 요 형식만 맞으면 돼요. com. 뭐 회사 이름. 프로젝트 이름. 뭐 프로젝트 이름도 이거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어쨌든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예,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습니다. 요거 X 눌러서 꺼주시고 빌드를 눌러주겠습니다. 빌드를 누르면은 APK 파일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어디다 저장할까? 유니티 프로젝트 요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뭐라 적을까요? 에로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에로 폴더 들어갔네요. 뭐라고 할까? 에로 안드로이드 에로라고 찍고 요 폴더 이름과 폴더에 그런 이름이 있으면 안 돼서요. 폴더랑 다른 이름으로 요 파일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면요, 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막 에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10% 넘어오면서는 그런 게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PC에서 안드로이드 빌드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집에 있는 PC인데,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PC에서는 다 잘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빌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혹시 그런 경우면은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게임들은 다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할 거거든요. 혹시 이런 것 뜨면 당연히 액세스 허용 눌러주세요. 자, 혹시 안 되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대면 수업할 때 다시 그때 안드로이드 빌드를 모든 프로젝트마다 다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된다 그러면 다행이죠. 자, 이 안드로이드 빌드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치가 되니까요. 폴더 탐색기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 안드로이드 에로 APK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APK 파일을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옮겨가지고 요 APK 파일을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구글 같은 데서 APK 파일 설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다양한 뭐 유튜브도 있고요. 뭐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 자료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한번 꼭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